삭막하고 바쁜 삶입니다. 조급함에 우리 마음도 인색해지곤 하는데요. 옛 선인들이 풍류를 즐겼던 그곳에 가서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시절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조선, 그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재 씨는 평소 자주 인문학 강연을 듣곤 했습니다. 이날 영재 씨는 남자친구 연준 씨와 함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는 조선 중기시대 부부들에 관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조선시대 이야기를 통해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법을 알고는 조선사회는 막 여성을 굉장히 억압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만 갖고 봤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고 유교 질서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때 법이 있다고 해서 이 현실이 이랬을 거다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조금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16세기 선비 유희춘이 남긴 미암일기에는 당시 시대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인 송덕봉과의 결혼 생활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그 시대 남녀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희춘은 벼슬을 하게 되니까 한양에 와 있죠. 서울에 와 있죠. 그다음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 몇 달 동안 좀 혼자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벼슬하며 서울에 머물면서 몇 달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대단하오. 그러면서 당신은 고마운 줄 아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그러면 송덕봉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네, 아주 긴 장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약간 이제 낮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굳이 당신이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너 달 홀로 지낸 것을 가지고 고결하다고 하며 덕을 베푼 양 생색을 낸다면 당신은 분명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아마도 겉으로는 인의를 베풀고 얼른 속으로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은. 그러면서도 이제 특이한 게 이 부인의 그런 반박문 같은 이런 착성문이나 아까 편지글이 미암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록처럼. 그래서 자기 부인이 쓴 글들 다 간직하면서 같이 껴놨다는 거. 여성의 예술 활동도 활발히 지원되던 시절,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창작된 작품들이 조선 중기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겠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조선 중에 하나가 부부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던 거를 이 두 부부, 이 한 커플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알콩달콩 닭살 커플, 그런 부부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이 돼서 막 근엄한 남편, 순종적인 아내, 이런 부부가 아주 일반적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집이나 일기를 보니까 굉장히 둘이 막 티격태격 하면서도 사이좋게 또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여자가 남자를 막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커플의 형태가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다양한 거예요. 사회가 약간 체제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거는 거의 비슷하더라.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던 조선과 조금 다른 모습 같기도 하군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강연과 더불어 관련된 지역을 실제 방문해보는 탐방이 함께합니다. 영재 씨가 연준 씨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도 인문학을 배우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럼 두 사람을 따라 미암일기가 보관되어 있는 전남 담양을 여행해 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까지 연준 씨는
인문학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방에서 영지 씨에게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군요. 영지 씨도 오랜만에 여행에 가슴이 설레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롭게 펼쳐지는 풍경들이 참 새롭습니다. 첫 탐방지는 유희춘의 미암일기가 전시된 미암박물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철령 위에서 그래서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마철령에 이르니 부인의 몸으로 말리기를 어이 왔는고 삼종의 의리 무겁고 이 한 몸 가벼워서지. 삼종의 의리는 무겁다. 그 책임이 되게 강하다.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나중에 막 이런 이렇게 유학자들한테 그 사대부에 많이 유행했던 이유가 마치 이제 삼종의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 여자의 시다. 여인 스스로가 저렇게 삼종의 의리를 중요시했다. 이 송덕봉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시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송덕봉 자신을 알고 나면은 당신 왜 우리 친정아버지 비석 세우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굉장히 할 말 다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 남자들이 몰랐었나? 16세기에는 남자의 처가살이가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암박물관이 부인 송덕봉의 고향 담양에 마련되었다는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시를 읊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누가 운을 떴냐면은 사위가 먼저 하게 됩니다. 경사스럽게 어버이 모시나니 가을바람에 해 비치는 때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희춘이 이걸 받아서 대궐에서 은총을 받은 날 노란 국화를 술잔에 띄우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송덕봉이 이쪽 남북으로 갈려 살 때는 어찌 이런 날 생각이나 했으랴. 맑은 가을 멋진 절기에 모이니 천리길 서로 기약한 듯하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풍류와 예술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네요. 부인 송덕봉은 문장력이 특히 뛰어나서 남편 유희춘에게 시짓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군요. 길 위의 인문학 탐방단은 담양에서 유명한 가사문학관도 둘러보기로 합니다.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세 줄에 본인들의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지점에 본인들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한 이 가사 문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허난설원이 지은 규원가도 있고, 규원가는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본인들만의 규원가, 본인들만의 그런 거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옆에 규원가 쪽으로 정형화된 틀을 깨고 진솔함이 묻어나는 문학.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워질 때 서로의 진심이 전해지곤 하죠. 소세원은 시원한 대나무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군요. 대나무 숲길을 걸어올 때 느낌이 그 가사 문학의 왜 산실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소세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화랑 당쟁이랑 전쟁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주 양신 양산보가 스승인 조광조가 어느 날 갑자기 사화에 휘말려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고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모든 뜻을 다 내려줬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곳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후배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향민들의 교화를 위한 가사를 많이 짓게 돼요. 그 당시 선비들은. 가사 문학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픔과 위로를 함께했던 연인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인문학 탐방단이 방문한 종착점은 시원한 마루가 있는 식영정입니다. 세월이 바르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서 고운 머리채와 꽃다운 얼굴을 얻두고 얼굴이 밉상스럽게 되었구나. 내 모습을 내가 보거니와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는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겠지만 기부한 운명의 젊은 여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도 내 힘의 탓으로 살똥말똥 모르겠구나. 식영정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보고 있자니 저마다 간직했던 마음속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 흘러나옵니다. 가사문학이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중가요? 네, 저는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사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문학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랑이 뭐길래 타타타 노래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네, 그때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가사문학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타타타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 김혜자가 불렀을 그 노래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어루만지고 위안이 되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가사문학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등한 남녀관을 지녔던 조선 중기 사람들은 그렇게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한 예술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유 여가 시간을 어떻게 양반들이 보냈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가사문학이 단지 이렇게 남자들이 한문만 쓰다가 이걸 한글로 썼다라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반인 또 여성들한테까지도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조선에 대해서는 그 시대도 지금처럼 똑같이 사는 세상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도 충분히 여성들이 또 와서 즐기고 놀고 그랬던 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포용적인 마음들은 넉넉한 자연경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론만 듣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얼마나 이 경치가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경치나 환경이 주는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박한 곳에서 살면은 각박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은 또 마음이 또 너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 조선의 부부 송덕봉과 유이춘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 송덕봉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자, 부부가 어떤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떨어져서 살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큰 벼슬 없이 여기 고향에서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을 함께한 이 커플에게 조선과 담양의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들로 남았을까요? 가사문학 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 대표하는 시를 보러 갔었는데, 유이춘의 아내인 그 문인 송덕봉 씨가 담양에 대표하는 시를 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담양을 대표하는 시라는 게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게 전통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너무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 결혼에 관해서는 오로지 우리의 행복만 보고 살고 싶어요. 공간이 주는 힘 때문일까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도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행이 주는 묘미이고 탐방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자연과 역사와 함께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금 당신에게 함께 동행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도서관으로 달려가세요. 풍요로운 인문학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